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또는 가까운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올랐는데 입을 다물어버린 경험 말입니다. 이건 정말 말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말을 꺼내는 순간 싸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삼켜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다가 결국 고성이 오가고 서로 상처만 주고받으며 끝나버린 일도 있으실 겁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 잘못된 것도 아니고 부당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닌데 왜 할 말을 하면 싸움이 되는 걸까요? 왜 내 마음을 전하려고 하면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걸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냥 참고 사는 게 낫지. 괜히 말했다가 관계만 나빠지면 뭐해. 하지만 참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속으로만 사귀다 보면 어느 날 한계가 와서 폭발하거나 아니면 그냥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지가 두 가지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참고 살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할 말을 하려면 반드시 갈등이 따라온다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넓은 길이 있습니다. 싸우지 않으면서도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 방법, 품위를 지키면서도 내 입장을 분명히 전할 수 있는 말하기 방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할 말을 하면서 싸우지 않는다고? 그게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 특히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가족이나 배우자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미 굳어진 대화 패턴이 있고 서로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어떤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뻔히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니까 매일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관계니까 싸우지 않으면서도 할 말은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전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말은 상대를 자극해서 방어적으로 만들고 어떤 말은 상대가 귀를 열고 들을 수 있게 만듭니다. 어떤 말은 싸움의 시작이 되지만 어떤 말은 대화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단어 몇 개, 문장 구조 하나가 달라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싸우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품위 있게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요령도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어른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품격 있는 대화의 방식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나를 지키고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전하는 그런 말하기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먹고 이제 와서 말투를 바꾸기엔 너무 늦었어. 하지만 말투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부드러운 척하거나 본심을 숨기고 돌려 말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더 정확하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참는 것도 아니고 폭발하는 것도 아닌 품위를 지키면서 당당하게 말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싸우지 않으면서도 할 말을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품위 있는 말 네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갈등을 키우고 품위를 잃게 만드는 말 세 가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아, 이렇게 말하면 되는구나. 싸우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전할 수 있구나라고 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이론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잊고 있던 것들, 바쁘게 살다 보니 놓쳐버렸던 것들을 다시 꺼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품위를 지키며 싸우지 않으려는 말 첫 번째, 지금 이야기하면 제대로 된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요.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해요. 6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이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답니다. 아내가 며칠 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 당신은 그때도 그랬잖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항상 그래, 맨날 그러니까 같은 말이 반복됐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목에 걸리는 것 같았고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다 결국 수저를 탁 내려놓으며 말씀하셨답니다. 그래, 내가 맨날 그렇다면서? 그럼 당신은 완벽하고? 아내도 놀라서 갑자기 왜 그래? 라고 했지만 이미 감정이 폭발한 뒤였습니다. 그 뒤로 한참 동안 서로 말을 안 했고 저녁 식사는 그렇게 엉망이 됐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아내가 한 말이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니었는데 그 순간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이제는 아내와 대화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그 순간에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라고 하셨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은데 특정한 말을 들으면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머리끝까지 화가 치민답니다. 식사 중이든 TV를 보다가든 산책을 하다가든 상관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폭발해버린답니다. 그러고 나면 며칠씩 후회하고 다음엔 참아야지 다짐하지만 똑같은 일이 반복된답니다. 하버드 대학의 신경과학자 조셉 르두는 편도체 납치라는 개념을 연구했습니다. 편도체는 우리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특히 공포나 분노 같은 강한 감정을 처리합니다. 르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위협을 느끼거나 화가 날 때 편도체가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그것도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순식간에 감정이 이성을 납치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을 말을 하고 후회할 행동을 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편도체가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상대방의 말을 왜곡해서 듣게 됩니다. 상대가 10을 말해도 100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지나갈 말도 공격으로 느껴집니다. 흥미로운 건 이 상태는 대략 20분 정도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즉, 감정이 올라온 순간부터 20분 정도 지나야 다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르두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기 직전 우리 몸은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목소리가 떨리거나 주먹을 쥐게 되는 등의 신체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잠시 멈출 수 있다면 편도체의 납치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후회할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제대로 된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요.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해요라는 말은 두 가지 면에서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보호합니다.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에 스스로를 알아차리고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후회할 말을 하느니 잠시 시간을 갖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둘째,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당신 때문에 화나니까 나가겠어가 아니라
지금은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상대에게 떠넘기지 않고 자신의 상태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화 중에 자리를 뜨는 것을 무례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끝까지 들어야 한다고,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무례한 일입니다.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엉뚱한 말로 상처만 주고받게 되니까요. 차라리 솔직하게 지금은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는 게 훨씬 품위 있는 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아내의 말을 듣다가 가슴이 답답해지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끼는 순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지금 이야기하면 제대로 된 대화가 안 될 것 같아. 당신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제대로 듣기 어려운 상태야. 30분만 시간을 주면 좀 정리하고 다시 이야기할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도 남편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건 언제 다시 이야기할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30분 뒤에 또는 저녁 먹고 나서처럼 분명하게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안심합니다.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잠시 정리하고 돌아올 거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약속한 시간에 반드시 돌아와서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방법에 대한 신뢰가 쌓입니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에 참으셨습니까? 화가 나도 꾹 참고 억울해도 삼키고 서운해도 표현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참다 폭발해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버리고 후회하셨을 겁니다. 왜 나는 늘 이럴까 하고 자책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는 방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걸 느끼는 순간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폭발하는 것도 아닌 품위 있게 시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제대로 된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요.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해요라는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을 후회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관계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감정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품위입니다. 품위를 지키며 싸우지 않으려는 말 두 번째, 그 말의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6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식사를 하던 중이었답니다.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을 자주 다닌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그러지 말고 내가 아는 한의원 가봐. 거기 원장님이 침을 정말 잘 놓으셔. 나는 거기서 완전히 나았어. 양방은 소용없어. 순간 기분이 묘했답니다. 자신은 지금 다니는 병원의 주치의를 신뢰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치료 계획을 세워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아니야, 나는 지금 병원이 괜찮아. 너는 내 방식대로 해.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졌고 친구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그래, 알았어. 그냥 좋아서 한 말이야라고 말을 맺었습니다. 그 뒤로 대화가 어색해졌고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도 서먹한 느낌이 남았습니다. 이분은 친구가 날 걱정해서 한 말인데 왜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했을까 하고 후회하셨답니다. 친구의 선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권해준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엔 내 선택을 무시하는구나, 내가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하는구나 하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친구와의 관계에 작은 금이 간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도는 알겠습니다만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냅니다. 첫째, 상대방의 선의를 인정합니다. 당신이 나쁜 의도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걸 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안심합니다. 자신이 공격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둘째, 동의하지 않을 권리를 품위 있게 행사합니다. 하지만 나는 달리 생각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되 상대를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달리할 때 양자택일로 생각하십니다.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하지만 실제로는 그 중간 지점이 있습니다. 당신 말에는 일리가 있다. 당신의 걱정도 이해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견 차이가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독립된 개인으로서 존중하는 관계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친구가 내가 아는 한의원가 봐. 양방은 소용없어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야, 내가 나 걱정해서 하는 말인 거 알아. 그 마음 고맙다. 근데 나는 지금 다니는 병원 선생님을 신뢰하고 있거든. 나한테는 이 방법이 맞는 것 같아. 너는 한의원이 잘 맞았구나. 그건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는 자신의 걱정이 인정받았다고 느낍니다. 동시에 이 친구가 자기 나름의 판단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둘 다 서로 다른 방법을 선택했지만 그게 관계에 금을 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대화가 쌓이면 우정은 더 깊어집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어도 존중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만이라는 말 뒤에 오는 내용입니다. 의도를 인정한 뒤에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지만 내 상황은 조금 달라 같은 표현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아니야, 괜찮아라고만 하면 상대는 진짜 괜찮은 건지 그냥 거절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어렵게 들리지만 우리 이야기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상대방을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로 보지 말고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조언을 할 때 그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담아 말합니다. 설령 그 조언이 나에게 맞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의도 자체는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칸트가 강조한 건 상호 존중입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나도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했다면 그 걱정 자체는 인정받아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고 싶다면 그 선택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 둘이 충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걱정은 고맙다. 하지만 내 선택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칸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존중이다. 자율성이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대의 선택권을 무시하면 존중이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의 의도를 인정하면서도 내 선택을 분명히 하는 것, 그것이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 말의 의도는 알겠습니다마는 바로 이 균형을 지키는 말입니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에 오해를 받으셨습니까? 좋은 뜻으로 한 말이 엉뚱하게 전달되거나 반대로 상대의 좋은 의도를 알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을 왜 몰라줄까 서운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후회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의 의도는 알겠습니다만이라는 한 문장이 여러분과 가족들 사이에 놓인 작은 오해들을 녹여줄 것입니다. 상대의 선의를 인정하면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건 타협이 아닙니다. 거짓 동의도 아닙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각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품위가 있습니다. 품위를 지키며 싸우지 않으려는 말 세 번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동창회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최근 뉴스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친구가 아주 단정적으로 말했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다 그렇게 교육을 안 시켜서 그래. 다른 친구들도 맞아 하며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요즘 젊은 세대도 나름대로 예의 바른 면이 많았고 단지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답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분위기에서 혼자 다른 말을 하면 분위기를 깨는 것 같았고, 넌 왜 그렇게 생각해? 라는 질문을 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후회가 됐습니다. 나는 왜 내 생각을 말하지 못했을까? 나이가 들수록 더 비겁해지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분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남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면 꼭 참았답니다. 튀는 것도 싫고 싸우는 것도 싫어서요.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들도 자신을 그저 동조하는 사람으로만 알고 진지하게 의견을 물어보지 않는답니다. 이제라도 내 생각을 당당하게 말하고 싶은데 평생 그렇게 안 살아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는 1950년대에 유명한 동조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선의 길이를 비교하는 아주 간단한 문제를 냈습니다. 정답이 너무나 명백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실험실에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 사실은 실험 조력자들이 모두 틀린 답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참가자의 75%가 최소 한 번 이상 틀린 답에 동조했습니다. 자기 눈으로 본 것을 믿지 않고 다수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애쉬는 나중에 참가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왜 틀린 답이라는 걸 알면서도 동조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다르게 말하는 게 두려웠어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봐 무서웠어요. 모두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틀렸나 싶었어요. 이건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집단에 속하고 싶어 하고 집단에서 배제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압력이 더 강합니다. 하지만 애쉬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 중 단 한 명이라도 다른 의견을 말하면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할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한 명이 틀린 답을 말하더라도 다른 의견을 말해도 괜찮구나라는 분위기만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용기를 냅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누군가 먼저 용기 내서 다른 의견을 말하면 다른 사람들도 편하게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라는 말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첫째, 자신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래야지가 아니라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평생을 살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는데 그걸 숨기고 사는 건 자신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둘째, 상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당신 생각은 틀렸어가 아니라 내 생각은 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의견 차이가 인격 공격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의견을 말하는 걸 곧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의견이 다르다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의견이 있을 때 대화가 풍성해지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그걸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친구들이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들 말도 일리가 있어. 그런데 나는 이 문제를 조금 다르게 봐. 내가 보기엔 요즘 젊은 사람들도 나름의 예의가 있는 것 같아. 다만 우리 때와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지. 예를 들면 말이야.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이 화를 낼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면도 있네 하며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입니다. 혹시 누군가 아니야, 난 그렇게 안 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는 것, 그리고 그걸 품위 있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조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제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라고 하면 대결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라고 하면 여지가 생깁니다. 실제로도 대부분의 경우 의견은 완전히 반대가 아니라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이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가 아니라 이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만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에 입을 다무르셨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괜히 튀는 것 같아서 분위기 깨는 것 같아서 참으셨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나도 내 생각이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조용히 동조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만큼 여러분의 의견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라는 한 문장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찾아줄 것입니다. 싸우지 않으면서도 비굴하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처음엔 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 주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느끼실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진지하게 들어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표현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그럴 품위가 있습니다. 품위를 지키며 싸우지 않으려는 말 네 번째, 이건 부탁이 아니라 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6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부터 혼자 사시는 이분은 최근 자녀들이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답니다. 엄마,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좋은 곳 알아봤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자녀들의 걱정은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아직 건강하고 집에서 지내는 게 편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니야, 아직 괜찮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계속 권유했습니다. 엄마가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저희가 안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결국 이분은 화를 내고 말았답니다.
나는 안 간다고 했잖아. 왜 자꾸 그래? 자녀들도 섭섭한 표정을 지으며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어색해졌고 자녀들은 방문 횟수가 줄었습니다. 이분은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의 걱정도 이해가 되고 그 마음도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에 대한 결정권까지 넘겨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가는 것은 자녀들이 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이 정말 필요할 때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결국 화를 내는 것으로 끝나버렸다고 하셨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은 자기 결정 이론을 연구했습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인간에게는 자율성에 대한 근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반대로 선택권을 빼앗기면 무력감과 우울함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 욕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해집니다. 대시와 라이언은 요양원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방 꾸미기, 식사 메뉴, 활동 시간 등을 자기가 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그룹은 모든 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모든 걸 친절하게 다 해주었지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율성을 가진 그룹은 더 건강했고 더 행복했으며 심지어 사망률도 낮았습니다.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누군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 사람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은 실제로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결정을 강요하면 그 사람은 무력해집니다. 특히 가족관계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는 말 뒤에 정작 당사자의 의사는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택권을 존중받을 때 사람은 비로소 존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제 선택의 문제입니다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경계선을 긋습니다. 첫째,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자녀에게 의지한다고 해서 내 인생의 결정권까지 넘기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상대의 걱정은 인정하되 그것이 나의 의무가 되지는 않게 합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건 알지만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십니다. 나를 위해 걱정해 주는데 내가 이기적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자녀의 걱정을 이해하는 것과 그들의 결정을 따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요양원에 가는 것, 집을 옮기는 것, 치료 방법을 정하는 것, 이런 중요한 일들은 당사자가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가족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자신의 몫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이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때요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걱정해주는 마음, 엄마가 다 알아. 정말 고맙다. 그런데 이건 너희가 안심하기 위해 엄마가 해야 할 부탁이 아니라 엄마 스스로 결정할 문제야. 지금 엄마는 집에서 지내고 싶어. 물론 나중에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때는 엄마가 먼저 말할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엄마를 믿어줘.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은 어머니가 자신들의 걱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동시에 이건 어머니의 선택이라는 것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어머니의 의사를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머니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느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제 선택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고집이 아닙니다. 변덕도 아닙니다. 자기 삶에 대한 정당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 버립니다. 건강도, 체력도, 때로는 경제적 상황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서 지낼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만큼은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존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나중에 필요하면 내가 먼저 말할게라는 약속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거절이 아니라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선택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내가 판단해서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안심합니다. 그냥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결정하셨습니까?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신의 바람은 접어두고 사셨을 겁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고, 그게 사랑이라고 믿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바람을 존중해도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제 선택의 문제입니다라는 한 문장이 여러분의 존엄을 지켜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지킬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처음엔 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섭섭해하지 않을까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말한다면 가족들도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자기 삶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으로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품위 있게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싸우지 않으면서도 할 말을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4가지 말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제대로 된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의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제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건 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태도가 품위를 만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전혀 나쁜 의도 없이 오히려 대화를 빨리 정리하려고 또는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한 말이 의도치 않게 품위를 잃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그저 평소처럼 말했을 뿐인데 상대방은 상처를 받습니다. 자신은 효율적으로 대화했다고 생각하는데 관계는 조금씩 멀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주변 사람들이 조심스러워하고 진심 어린 대화가 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무심코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품위를 잃게 만드는 말 3가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건 누군가를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런 말을 씁니다. 다만 이 말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나면 조금 더 조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화할 때 품위를 잃는 말 1번째. 그래서 결론이 뭐야? 7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답니다. 동네 마트에서 만난 이웃 이야기, 그 이웃의 딸이 결혼한다는 이야기, 예전에 그 집과 있었던 일까지 이것저것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이분은 신문을 보다가 아내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솔직히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요점만 말해. 아내가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히 끝났고 그날 저녁 아내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이분은 이상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이야기의 요점을 물어본 것뿐인데 왜 아내가 기분이 상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효율적으로 대화하자는 뜻이었는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며칠이 지나도 아내는 예전처럼 일상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대답은 하지만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분은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냥 요점을 물어본 건데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됐나? 하고 생각했지만 이미 아내와의 거리가 생긴 뒤였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40년 넘게 부부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수천 쌍의 부부를 관찰하면서 이혼으로 이어지는 대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경멸이었습니다. 경멸은 노골적인 무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도 경멸입니다. 그래서 뭐, 요점이 뭔데? 같은 말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트맨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말을 자주 듣는 사람은 점점 말을 아끼게 됩니다. 어차피 중요하게 안 들을 텐데 또 요점만 말하라고 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체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까지도 꺼내지 않게 됩니다. 대화가 끊긴 관계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멀어집니다. 흥미로운 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나쁜 의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저 효율적으로 대화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시간을 아끼고 핵심을 파악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효율을 추구하다가 관계를 잃습니다. 가트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화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관계 형성이다. 요점만 주고받는 건 대화가 아니라 업무 보고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는 말은 왜 품위를 잃게 만들까요? 이 말은 세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첫째, 내 이야기는 쓸데없이 길다는 평가입니다. 둘째, 나는 내 이야기 과정에는 관심이 없다는 무관심입니다. 셋째, 빨리 끝내자는 재촉입니다. 상대방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 특히 남성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효율적으로 대화하고 싶을 뿐이야. 왜 그게 문제가 돼?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나 친한 친구와의 대화가 업무 회의와 같아야 할까요? 모든 대화에 결론이 있어야 할까요? 때로는 그냥 이야기 자체가 목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누고 느낀 감정을 공유하고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아내가 동네 이야기를 하는 건 정보를 전달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보,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말할 때 원하는 건 그래서 결론이 뭐야? 가 아니라 그랬구나. 그래서 어땠어? 같은 반응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함께 웃거나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힘들다면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지금 머리가 좀 복잡해서 제대로 듣기 어려워. 조금 있다가 다시 이야기해 줄래?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는 지금이 대화하기 좋은 타이밍이 아니라는 걸 이해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자신의 이야기를 가치 없다고 여기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타이밍의 문제이지 이야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모든 대화가 결론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는 시간, 그 자체가 관계를 만듭니다. 요점만 주고받는 관계는 사무적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는 친밀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는 말은 효율은 만들지 몰라도 친밀함은 만들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뭐? 요점만 말해 결론이 뭐야? 나쁜 의도는 없으셨을 겁니다. 그저 효율적으로 대화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실 겁니다. 그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말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더 들어 주십시오. 가족이, 친구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꺼낼 때 그건 정보를 전달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은 것입니다. 하루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결론이 없는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요점이 없는 대화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 자체가 관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너 대신 그랬구나. 그래서 어땠어?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대화할 때 품위를 잃는 말 두 번째, 됐고, 알겠어. 6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아들과 통화를 하던 중이었답니다. 최근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아들이 걱정하며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어디가 안 좋으세요? 의사가 뭐래요? 약은 처방받으셨어요? 이분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상이 어땠는지, 검사는 어떻게 받았는지,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아들이 말을 끊었습니다. 됐고, 알겠어요. 그냥 조심하시고 약 잘 드세요. 그리고는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돼서요. 끊을게요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분은 한참을 멍하니 전화기를 들고 있었답니다. 아들이 바쁜 건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됐고 알겠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들이 물어봐서 대답하는데 그걸 중간에 끊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기분이 안 좋았답니다. 아들도 바쁠 텐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섭섭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을 때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이분은 응, 괜찮아 라고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끝까지 듣지 않을 텐데 뭐하러 길게 말하나 싶었습니다. 아들과의 통화는 점점 짧아졌고 형식적인 안부만 주고받게 됐습니다. 됐고 알겠어라는 말은 왜 품위를 잃게 만들까요?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이해했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거부입니다. 둘째,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면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셋째, 내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우선순위입니다. 상대방은 이 모든 걸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바쁜데 끝까지 다 들어줘야 해? 물론 항상 끝까지 들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됐고, 알겠어 대신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제대로 못 들어드릴 것 같아요. 저녁에 제가 다시 전화드려서 차근차근 들을게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는 아들이 바쁜 걸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게 아니라 제대로 듣고 싶어서 시간을 따로 내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됐고, 알겠어와 나중에 제대로 들을게요는 같은 상황이지만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전자는 관계를 끊고 후자는 관계를 이어갑니다. 차이는 단 몇 마디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머니의 경우
아들이 정말 바빴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엄마, 죄송해요. 지금 회의 바로 전이라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엄마 건강 이야기는 중요하니까 퇴근하고 제가 전화 드릴게요. 그때 처음부터 다시 자세히 말씀해 주실래요? 이렇게 말했다면 어머니는 섭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아들이 자신의 건강을 진지하게 여긴다는 걸 느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대화를 끊더라도 존중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됐고, 알겠어는 대화와 존중을 동시에 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제대로 들을게요는 대화는 잠시 미루지만 존중은 유지합니다. 그리고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해서 아까 무슨 말씀하시려던 거예요?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정말 듣고 싶었구나 라고 느낍니다. 우리는 빠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효율과 속도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관계만큼은 다릅니다. 관계는 기다림으로 만들어집니다. 서두르면 놓칩니다. 말을 중단시키는 건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나이 든 부모님, 오랜 친구,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건 더욱 위험합니다. 관계가 가까울수록 상처는 깊습니다. 됐고, 알겠어 한마디가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말을 걸지 않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바쁘다는 이유로, 이미 안다는 이유로 됐어, 알겠어, 그만해 같은 말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바빴을 겁니다.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아십니까? 특히 그 상대가 여러분을 믿고 마음을 연 사람이라면 그 상처는 더 깊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번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꺼낼 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정말 시간이 없다면 됐고, 알겠어 대신 나중에 제대로 들을게요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살아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여러분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정보를 전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연결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연결을 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간 몇 분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기억될 따뜻함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할 때 품위를 잃는 말 세 번째, 그런 말할 거면 말하지 마. 7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이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이 좀 변한 것 같아. 전보다 말수도 적어지고 화도 자주 내는 것 같고. 이분은 순간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기는 그냥 평소처럼 지내는 건데 아내가 트집을 잡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 말할 거면 말하지 마. 나는 평소랑 똑같은데 무슨 소리야.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가 느낀 거야 라고 작게 중얼거리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산책은 그렇게 조용히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아내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며칠간 서먹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이분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혈압이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요즘 예민해지거나 화를 잘 내시진 않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제야 아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서 한 말이었는데 자신은 그걸 트집으로 받아들이고 입을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시간을 보냈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 고트만은 부부관계를 연구하면서 방어막이라는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막을 칩니다. 그런 말하지 마, 내가 뭘 알아,
말도 안 돼 같은 말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고트만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방어적 반응을 자주 보이는 부부는 이혼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왜일까요? 방어막을 치는 순간 상대방은 내 말은 들을 가치가 없구나. 내 걱정은 중요하지 않구나라고 느낍니다. 처음에는 다시 말을 꺼내보려 하지만 계속 막히면 포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침묵 속에서 더 커집니다. 고트만은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말라는 말을 자주 듣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 문제도 말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말해봐야 막을 텐데라는 학습이 생깁니다. 그래서 건강 문제도 경제적 어려움도 관계의 위기도 혼자 감당하려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폭발 직전까지 쌓여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진 뒤에야 드러납니다. 그런 말할 거면 말하지 말라는 말은 왜 품위를 잃게 만들까요? 이 말은 세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첫째, 상대방의 말을 검열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라는 강요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감정을 부정합니다. 내가 느낀 건 틀렸어라는 판단입니다. 셋째, 대화의 문을 닫습니다. 더 이상 이 주제로 말하지 말라는 선언입니다. 상대방은 이 모든 걸 느끼고 입을 다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기 싫은 말을 왜 들어야 해? 나도 기분 나쁜데. 물론 듣기 불편한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운 사람이 불편한 말을 꺼내는 건 왜일까요? 대부분 걱정 때문입니다. 관심 때문입니다. 아무 관계 없는 사람에게는 불편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이기에 걱정되기에 용기를 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아내가 요즘 당신이 변한 것 같아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느꼈구나. 내가 그런 모습을 보였나 보네. 사실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좀 피곤하긴 해. 걱정하게 해서 미안해.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좀 더 신경 쓸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는 자신의 걱정이 받아들여졌다고 느낍니다. 남편이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도 걱정되는 게 있으면 말할 수 있다는 안심을 얻습니다. 그런 말할 거면 말하지 마와 말해줘서 고마워는 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전자는 입을 막고 후자는 마음을 엽니다. 중요한 건 듣기 불편한 말일수록 더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보지 못한 내 모습을, 내가 놓친 문제를 가까운 사람이 먼저 발견하고 말해줍니다. 그걸 막아버리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건강 문제든 관계 문제든 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 방치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말을 다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말할 거면 말하지 마 대신 그렇게 느꼈구나. 내가 생각해 볼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화는 이어집니다. 관계는 유지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듣기 불편한 말을 막아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말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마, 내가 뭘 알아 같은 말로 상대방의 입을 막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 순간에는 방어하고 싶었을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막은 말 중에 어쩌면 여러분을 위한 진심 어린 걱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번에 누군가 불편한 말을 꺼낼 때 막지 마십시오. 일단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느꼈구나. 그렇게 보였구나. 말해줘서 고마워라고 대답해 보십시오.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용기 내서 한 말을, 그 걱정을, 그 관심을 존중해 주십시오. 가까운 사람일수록 불편한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 용기를 꺾지 마십시오. 불편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품이 있는 사람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사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로 더 깊은 관계를, 더 진실한 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말할 거면 말하지 마 대신 말해줘서 고마워라고 해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관계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싸우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품위 있게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잊고 지냈던 것들, 바쁘게 살다 보니 놓쳐버린 것들입니다. 우리는 4가지 품이 있는 말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제대로 된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하면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말의 의도는 알겠습니다만이라고 말하면 상대의 선의를 인정하면서도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라고 말하면 다른 의견도 당당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탁이 아니라 제 선택의 문제입니다라고 말하면 존중받으면서도 내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참는 것도 아니고 폭발하는 것도 아니고 품위를 유지하면서 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태도가 관계를 만듭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심코 사용하지만 품위를 잃게 만드는 3가지 말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고 말하면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됐고, 알겠어라고 말하면 대화를 끊을 뿐만 아니라 관계의 문까지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말할 거면 말하지 마라고 말하면 가까운 사람의 진심 어린 걱정마저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들은 나쁜 의도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싸우지 않으면서 할 말을 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도 나만큼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내 시간도 소중하지만 상대의 시간도 소중합니다. 내 생각도 가치 있지만 상대의 생각도 가치 있습니다. 이 균형을 지킬 때 우리는 싸우지 않으면서도 할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 문장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 문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품위는 참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면 마음에 응어리가 생깁니다. 폭발하면 관계에 금이 갑니다. 하지만 품위 있게 말하면 마음도 후련하고 관계도 지켜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집니다. 괜히 분위기 깰까봐, 관계 나빠질까봐 그냥 참고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실 겁니다. 참는 것만이 어른스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 품위 있게 표현하는 것도 충분히 성숙한 태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할 말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품위 있게 표현할 능력도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써오던 말투를 바꾸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 않을까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만 시도해 보십시오.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껴집니다라고, 지금은 제대로 된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요라고, 그 말의 의도는 알겠습니다만이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싸움이 안 된다는 것을, 오히려 상대가 더 진지하게 들어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무심코 했던 말들도 조금씩 줄여가 보십시오. 그래서 결론이 뭐야? 대신 그랬구나. 그래서 어땠어? 라고 됐고, 알겠어. 대신 나중에 제대로 들을게요. 라고, 그런 말하지 마. 대신 말해줘서 고마워라고 해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참 많은 것들을 감내하셨습니다. 때로는 참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속으로 사귀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품위를 지키면서도 할 말은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모든 말을 다 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끔 실수할 수도 있고, 감정이 앞서서 후회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배워가는 중입니다. 중요한 건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려는 마음,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품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싸우고 싶지 않을 때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 품위 있게 할 말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들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표현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품위 있게 해낼 힘이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하고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